선호하시죠? 아주대학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 미중 정책 연구소장이고 사단법인 프라자 프로젝트 이제 이사장이신데요. 이분은 그 미시간 대학에 애너버에 있어요. 애너버에 미시간 대학 정치학 박사를 했는데 제가 국회의장 때 제 자문 그룹이 있습니다. 미래 전략 자문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멤버로 오늘 아주 귀하게 이렇게 모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한 거는 보면 이력이나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늘 걱정했던 게 물론 뭐 여러분 다 똑같이 걱정했을 텐데요.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관계를 보면 늘 패권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럼 시진핑 부주석 때 이 양반이 대한민국은 자기 땅, 자기 나라였다는 식으로 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많이 걱정을 하고 했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 그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와가지고 미국도 지금 완전히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면서 이 완전히 이제 뭐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오늘 귀한 말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 시기 자러 가시죠? 9시 40분입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러면 내가 잘못 물었네. 그럼 질문을 너무 해야지. 하여튼 박수로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화 의장님은 제가 의장님 때 모셨던 분이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저는 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돼서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밤을 샌 상태라서 그래서 제가 좀 매가리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이라서 이야기하다 보면 힘이 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지금 매가리가 좀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박진환 군이 와 있는데 제가 여기 온다니까 일부러 온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어르신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저 친구가 박진환이라고요. 한미일 청년 포럼의 의장입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라고. 네, 부산이 낳은 제가 보기엔 그 젊은 인재고요. 그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서 대단히 유능한 젊은 애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 공동 의장, 한국 측 의장입니다. 그래요. 네, 부산 사람이고요, 그죠? 네, 그래서 부산이 낳은 또 다른 인재입니다. 네, 그래서 인사드리라고 일부러 오라고 했어요. 네. 오늘 제 주제는 사실은 중국의 패권 전략을 이야기하지만 미중 전략 경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 다양한 정책 자문을 했고요. 청와대 정책 자문으로 한 20년 있었습니다. 네 분의 대통령님을 모셨는데 그 네 분 중에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과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서 어찌됐든 일이 생기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시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정치인 중에 저를 그래도 가장 아끼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정의화 의장님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특별한 분이십니다. 네. 제가 지금 300편이라 했는데 한 400편 이상 책과 글과 그 정책 보고서를 지금까지 내왔고요. 저도 이래봬도 지금 환갑이 훨씬 넘은
이제 원로에 속하는. 네. 안 그렇게 보이시죠? 아직. 네. 젊어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중국은 한 300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서 제일 많이 중국을 다녀온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중국 패권 전략이라는 책을 냈는데 사실은 제가 게을러서 책을 잘 안 씁니다. 자신도 없고요. 그런데 그 SK에서 한미일 그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하면서 저한테 중국에 대한 해석은 많은데 실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서 그것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정리해준 글을 영어로 소책자로 만들어서 워싱턴에 가져갔는데 그게 대호평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SK 측에서 돌아와서 이거 제발 책으로 좀 내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꼭 깨가지고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중국 패권 전략이라고. 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교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영광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하는 일은요, 주로 물론 학교 선생이기도 하지만 그 경향신문에 이제 제 이름으로 김은규 외교만사를 한 지금 2년 반째 쓰고 있는데 아직도 저를 해촉을 안 시켜가지고 제가 괴롭습니다. 한 달마다 한 발씩 써야 되는데 이게 어찌나 빨리 돌아오든지 아이고 괴롭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당파적인 모임으로 보니까 2017년에 사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그 인수위원이 돼서 외교안보 특히 군사안보 쪽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린 건의가 3가지였습니다. 대통령실에 첫 번째 미중 전략경쟁이 몰려온다. 그래서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이 문제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미중 전략경쟁이 몰려오는 거 북한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갖는 전제하에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지 군사적 대응책을 우리가 답을 내놓아야 된다.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바로 이 미중 전략경쟁 때문에 한일 관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간다. 절대 일본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아라. 이게 이제 저의 3가지 제가 여기는 대통령 정책실 그 외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제가 또 그래서 그 3가지 안을 내놨는데 이제 그게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과는 정반대 그 제안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표를 쓰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네, 성질이 이따위니까 제가 한 분도 저를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도 좀 고생을 했고요. 제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하나 썼다가 그러면서 만든 게 플라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미중 전략 경쟁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당파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익의 차원에서 고민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플라자 프로젝트고요. 처음에 한 10분 정도 모여서 같이 공부 모임을 시작했는데 지금 7년이 흘렀는데 코로나가 한참일 때 한 번을 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부 모임을 가져왔고요. 지금 회원 250명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조직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기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격변과 혼돈의 시대다라고 제가 언론에다가 규정을 해줬더니 요새는 너도 나도 혼돈과 격변과 혼돈의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시기는 미국이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이념 하에서 패권을 장악했던 시절을 우리가 주로 살았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그런 미국 중심의 그 자유주의 패권 체제에서 우리가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사실 세계에서 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입은 국가이자 그 다음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산업화를 일으켰고 민주화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정보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걸 가진 나라는 세계에 거의 유일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미국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세계에서 아마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부른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또 한 나라가 어딘지. 일본? 아니에요. 다들 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일본은 미국을 쌀 주는 나라라고 불러요. 밥 먹여주는 나라. 예, 쌀미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중국도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릅니다. 예, 그 다음 한국이 또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르고, 아주 세계적으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뜨악해 하는데, 국제정치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악함입니다. 힘이 센 놈일수록 더 사악합니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국제정치의 모든 행위자들, 모든 국가는 다 선합니다. 지 입장에서. 북한도 선하고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일본 놈들, 저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엄청 선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접점이 생기고, 그래야만이 대응책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저도 나이가 제법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절을 다 경험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소고기 파티했던 것 같아요. 그날이 되면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심지어 저희 이모님이 먹으러 오셨는데 어찌나 밉던지 그 없는 살림에 그랬던 시절 우리가 이렇게 겪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런 세월 속에서. 근데 문제는 그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이 자유주의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 패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스스로 과거에 그 유일한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은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죠. 아직도 우리는 미국이 너무 필요하고 미국이 너무 좋은데,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거의. 지금 호주도 엄청 싫어하고요. 캐나다도 딱히 하고 있고요. 일본은 엄청 좋아하는 척 하는데 일본은 속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간단치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도 사악함에 극치거든요. 자기들이 강대국을 해봤기 때문에 이 국제정치가 얼마나 그 사악하고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지를 너무나 잘 아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한테 배울 게 너무 많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본은 절대로
그 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밑에 언더 더 테이블에 또 다른 전략과 생각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뭐가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대단히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언행일치, 지행합일입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너무 옛날에 우리는 대통령께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 외교 정책입니다. 그거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시면 틀리든 맞든 5년 내내 그거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요 절대로 언행일치하고 지행합의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자, 그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건 제 책 지금 선전하는 거고요. 보니까 입법 국정 전문지 더 리더에서 제 책을 평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보다 훨씬 잘 쓰셔서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반드시 읽으라고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건 다 모든 책 읽지만. 네. 자, 원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서구가 만든 그 세상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합리성, 과학의 발전, 교육 체계, 재정 체계 이 모든 게 다 서구가 만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강제로 수용을 당했죠. 교육 체제도 그렇고 민주주의, 이 생각, 자유 뭐 다 그렇죠. 과거에는 어디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민족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이 아닙니다. 일설에 의하면 단재 신치호 선생님께서 하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제 당군신화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한민족을 만들었는데 우리 임진왜란 때 싸웠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본 민족하고 싸운다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조선의 신화였던 거죠. 아니면 나를 뺏으러 오는 먼 도적무리들이 우리 고을을 침탈하니까 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개념과 그 과거에 이제 이 개념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서구에서는 그 기독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천사의 무리들과 사탄의 무리들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다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인간들이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이익의 결정체가 바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찌나 세상이 시끄럽던지 하나님의 그 대변자이신 교황께서 이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위에 교황이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신정정치. 그런데 인간들이 점점 머리가 깨기 시작했습니다. 교황도 알고 봤더니 저놈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지도 이해관계의 덩어리야. 권력력의 화신이고. 그래서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바로 유럽에서 상공업을 주로 하던 무역업을 하던 북부 지역 사람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착된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네이션 스테이트 제도입니다. 뭐냐면 이보다 위에 어떤 권력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이 권력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주권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그 국가라는 그 어떤 정치체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지가 가장 정당하고 지가 가장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신에게 호소한다? 아니면 합리적인 어떤 정의의 어떤 법정에 서게 한다? 뭡니까? 아닙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분하고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놈이 정의입니다. 그 놈이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오는 현재까지도 사실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인간들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글쎄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지권만 챙기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전쟁 하나로. 그래서 인류가 깨달았어요. 이 지옥의 세계에서 이대로 살다간 인류가 절멸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인류가 엄청나게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놓은 체제가 뭐냐면요, 바로 UN 체제예요. 그래서 5놈한테 힘을 주고 니네 합의해서 책임져라. 그리고 뭐죠? 규칙 기반에서 제도를 가지고 거기에 따르자. 적어도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죄송해요. 아주 특별한 일, 그게 뭐냐면 한 놈한테 신의 권능을 주자였습니다. 이처럼 사악한 인간들이 모여서 한 국가에게 그 신의 권능을 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전의 그 참혹함과 그 참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 해서 준 게 뭐냐면 미국한테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권능을 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 나라가 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대신 미국한테 역할을 맡겼어요. 세계 경찰 국가 노릇하고 특히 세계 경제를 안정시켜라.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나더라.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운이 좋게도 그 미국과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께서 외교를 몰라도 안보를 몰라도 다 해결됐습니다. 한미 동맹만 잘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미국 형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미국 형님이 뭐라고 하면 다 해결됐습니다. 일본하고 뭐 아무리 싸워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미국이 가서 그만 좀 해라 하면 일본이 알아서 그만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교 안보를 전혀 모르는 대통령들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동맹만 외치면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이 드디어 글쎄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마의 세계로, 사탄의 세계로 지금 전환하는 그 과정이고, 그거를 바로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미국이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제 비극인 거죠. 그 세계에 우리가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냉전 30년, 한냉전 30년까지 우리는 미국의 동맹 체제에서 살았습니다. 새로운 냉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어느 누구도 사실은 미국조차도 세계 최고 리더에서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혼돈의 시대, 그 다음 리더가 없는 시대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고, 트럼프가 꿈꾸는 세계는 말이죠. 뭐 같아요? 트럼프가 바보 같아요? 어떻습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요, 요새 미국에서 좀 유명해요. 트럼프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기립박수를 제가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선 때 제가 미국에 초청받아서 그 양반하고 대담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열흘 전에 보낸 제 자료, 이 PPT에서 트럼프가 압승한다. 경합주 7개에서 다 이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쫙 적어줬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선거인단까지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양반 그러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싫어하는데 내 친구들이 다 그 밑에 있어서 트럼프하고 연결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말하면 자기가 다 연결해 주겠다. 네. 자,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어떤 의미에서 구원자 같은 인물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로 갈지 흥하는 길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충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역사를 바꾼 5명의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분은 맞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뜻밖이시죠? 네. 누굴까요? 아시잖아요. 정의와 의장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지적 수준이 보통이 아니실 텐데. 저기, 네, 조지 워싱턴. 미국을 세웠죠. 두 번째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왜 링컨이 들어가죠?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라서 아닙니다. 그 양반은 평화주의자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통일?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신성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저희 그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링컨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없었다면 미국은 현재 농업국가이고 귀족국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산업 중심의 국가로 완전히 그 길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없었으면 오늘날 미국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걸 위해서 한 노예 해방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남북전쟁 이것만 알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의 길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유럽형의 그 농노 그 귀족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세 번째 누구죠? 세 번째. 아닙니다. 케네디가 생각보다는 이 폼만 잡았지 한 건 별로 없어요. 맨날 깨지기만 하고 실수만 하고, 네, 큐바 미슬 크라이시스도 알고 보면 소련한테 다 양보한 겁니다. 예, 그러면 뭐죠? 무슨 정책을 만드는지 정말. 누구죠? 루즈벨트. 예, 루즈벨트. 경제공황을 이겨내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끝냈죠. 그 양반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머리 무지하게 아픈 겁니다. 루즈벨트 때문에. 왜죠? 그 양반이 글쎄 대통령을 4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긴장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떤 미국인도 대통령은 2번만 해야 된다. 건너뛰더라도 아예 헌법에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3번째 하고 싶은데 머리가 엄청 아픈 겁니다. 루즈벨트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4번째 누구죠? 누굴까요? 머리 아프죠? 이거 머리 좀 식히려고 왔더니 이게 왠지 부시 대통령. 부시? 아닙니다. 오바마는 생각보다 욕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트럼프가 맨날 욕할 때마다 오바마 욕하잖아요. 레이건입니다.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 다음 5번째가 트럼프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부상해 왔는데 이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미국이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오바마도 그 중에 하나죠. 갑자기 해성과 같이 나서 쟤는 우리 적이야. 한판 붙어야 돼. 하고 미국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럴 줄 생각도 못했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만하면 지도자라 탁월한 지도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될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머리 아픕니다. 예, 저도 한미 동맹만 하면 저도 국방장관 해도 되는데 여기는 미국한테만 달려가면 되거든요. 정말 비싸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 때 그 인수위에서 야, 나 국방장관 시켜달라고 했어요.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예, 그리고 북한 그렇게 위험하다고 뭐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대비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힌 그 현실을 보면서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자, 현재 세계는 그 트럼프와 이제 중국의 부산 덕분에 3가지 구조적 변화를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패권 구조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리더가 없는 세계, G-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가만히 보니까 G3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꿈꾸는 세상은 그거 같아요. 뭐냐면 미국 중심의 세계, 그 다음에 러시아 중심의 세계,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세계, 세 개의 큰 원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서유럽, 인디아, 브라질 이런 작은 원들이 서로 강대국의 타협과 이합집산 내에서 세계를 운영하는 그 세계가 트럼프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세계 같아요. 그래서 아직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보고서에 흘러나온 내용에 의하면 과거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중국이 최고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목표는 그 중국을 억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 본토를 사수하는 것 중심으로 아마도 아메리카 정도까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주 방어선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대만도 제외되고 한국 제외되고 일본도 나중에 버림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현재 미국은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열심히 힘합쳐서 중국을 억제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복잡한 거죠. 지는 빠지면서 우리 보고 그걸 억제하라고? 우리 다 죽으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똥줄이 탔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가 그렇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열심히 나 충성할 테니까 그리고 그 미국이 터무니없는 이거 5,500불이 물론 일본은 부자 나라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크게 부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근데 터무니없죠. 일본이 얼마나 깐깐한 나라입니까? 그걸 받은 이유가 충성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 대가로. 그걸 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6천억, 한국의 3,500억, 일본의 5,500억인가요? 5,500억. 그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그죠? 그 조항을 보면 여러분의 합리성에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트럼프가 내놓으면 내놓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에요.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내놔 했더니 가만히 봤더니 이놈의 동맹들이 그동안 동맹의 이름을 들어서 안보 비용은 얼마 안 내고 다 지네 경제 발전만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역에서 미국한테 엄청 뜯어먹은 거예요. 미국 맨날 적자고 거예요. 그거 다 추산해서 다 내놔 이겁니다. 계산해봤더니 넌 5천억은 내야 되고 넌 3,500원 내야 되고 넌 6천억은 내야 돼. 우리는 기가 막혀서 입 벌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다 계산한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동맹은 자신의 안보를 미국한테 의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 말은 더 뜯어먹기가 좋죠. 트럼프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넌 레버리지 없잖아. 그러니까 내놔.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의 요구에 가장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정작 뜯어먹어야 될 중국한테는 못 뜯어먹고 동맹한테. 근데 동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세계에서 미국 천하에서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그 안에서 발전하고 그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그 세계가 인류 역사상 보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 세대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평안한 평화의 시대를 오래 누린 적이 없어요. 강대국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강대국이 아닌 국가가 그 비용을 이제는 역으로 추산해서 내놓으라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냥 내가 급해졌어. 나부터 살려야지 니네들 사는 거야.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산해 봤더니 한편으로는 말패. 그래도 트럼프한테 주는 게 낫겠어.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뭐 막 잘 합니까? 그런데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갔더니 그 친미주의자 그 보수 우경파 우파 뭐 이렇게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돼서 기대가 엄청 중국은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른 윤석열 대통령 노골적으로 이제 그 반중 이치를 들었으니까 했더니 봤더니 거의 비슷해. 심지어는 시진핑 불러다 놓고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잠수함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처한 외교, 안보, 경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면서 그 고뇌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누구죠? 아시겠죠? 이건가?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치겠죠.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단호히 얘기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중국의 세계일 겁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러시죠? 듣기 거북하시죠? 중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곧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도할 겁니다. 네, 그거는 돌이킬 바가 없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실패할 겁니다. 네, 그게 제 결론이고요. 그런데 현재로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버텨주면 버텨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중국이 열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열어줍니다. 그게 현재 현실입니다. 야, 그러면 셈법이 복잡해지잖아요. 미래는 중국한테 있는데, 네? 그리고 아마 트럼프가 포기할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들이 한국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권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편을 지금 노골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이고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강대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발전 단계를 보면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마오쩌둥 30년. 마오쩌둥이 항일 투쟁과 그 다음에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1949년 10월 1일 날 천안문 광장 앞에 섰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혁명 만세, 사회주의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마오쩌둥이 제일 먼저 중국 인민들을 향해서 외쳤다 얘기. 그건 뭐냐면요, 我们站起来了! 이 소리부터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양반이 호남 사람인데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마오가 중국말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재즈는 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국 인민은 일어섰답니다. 서구의 압제와 그 굴곡에서 일어섰고 중국 공산당은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다. 이 소리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이데올로그로서의 마오쩌둥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저 사이비들. 저 새끼들 저거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유사 민족주의자, 유사 공산주의자, 가짜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대단히 강한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선택한 길이 공산주의였던 거죠. 그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나서서 야, 사회주의는 말이야, 가난해지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사회주의야. 무조건 부자가 돼야 돼. 그게 사회주의 하는 길이야. 네? 맞습니다. 그게 놀랍게도요,
마오쩌둥의 그 공산주의의 그 혁명 물결이 엄청나게 중국사를 덮었을 때 감히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뭐 덩샤오핑입니다. 나 죽여도 좋으니까 그게 사회주의지라고. 그래서 마오쩌둥이 덩샤오핑을 진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못 죽였던 게 그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돼지 우리간 가서 똥치도록 했어요. 그게 덩샤오핑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해진 것. 그래서 중국의 모든 부유해지려면 뭐 해야 되죠? 주변 국가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특히 세계에서 제일 센 놈하고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친미주의적인 지도자가 장쩌민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폭격했을 때도 중국은 허허허허. 미국의 비행기가 중국 영해 안에 들어가서 중국 땅에 착륙했을 때도 그냥 보내줬습니다. 왜? 그들의 주요 목표는 뭐였습니까? 경제 발전. 이게 국가의 핵심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발전 도상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나라죠. 대국인데 발전 도상국이에요. 그게 중국의 국가적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딱 들어서면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진핑 되자마자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어요. 중국의 외교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있을 것 같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전환할 것 같다. 썼더니 많은 그 중국의 전문가들과 수많은 분들이 알만한 양반이 왜 그따위 소리 하냐고. 중국은 항공모함과 같아서 그렇게 한꺼번에 안 변한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딱 한 자를 바꿔 썼었더라고요. 장고. 다시 말하면 강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원래 대국이잖아요. 크잖아요. 거기다 강자를 붙이면 강대국이잖아요. 국제정치적으로 강대국은 세계적인 범위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신의 국가 이익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국가를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덩샤오핑식의 그 대외 정책, 안보 정책은 이제는 끝났다는 소리죠. 중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중국은 이미 세계를 향한 자신의 어떤 그 전략적 비전, 국가 목표를 세우면서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그냥 아름다운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은 무지막지한 나라입니다. 지한테 덤비는 걸 참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GDP의 40% 정도 따라왔을 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도전의 기미가 보이는 나라들은 가차없이 공격을 해서 거꾸로 놓는 나라예요. 그게 첫 번째가 어떤 나라였죠? 네, 스페인 내쫓았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였죠? 독일. 네, 그 독일 망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 어디죠? 일본. 일본 저기 핵폭탄까지 터뜨려서 박살내놨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죠? 소련 망하게 했죠. 그 전에 또 어디죠? 또 일본. 일본이 IT 산업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니, 도시바, 아이오와, 파나소닉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갈 것 같았어요. 이 엄청난 기술력.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니까 이놈들이 건방져. 그리고 미국을 막 따라잡을 것 같아.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팔다리를 강제로 꺾어놓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30년 동안 헤매게 돼요. 경제 생각부터. 바로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꺾어야 될 시점이 2008년, 9년, 10년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보면 바로 그 시점에서 미국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종종 간혹 중간 단계로 소위 말하는 양털깎기라는 걸 합니다. 이제 신흥 공업국들이 이렇게 일어서면 한 번씩 털어먹는 거죠. 미국의 자본가들이. 네, 그래서 그게 금융위기죠. 10년 단위입니다. 대체로 보면.
그랬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왜? 미국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도덕적 해이,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부풀리기식의 어떤 대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머리를 쓰다가 재뿔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과 기업들이 연쇄 파산하고 그 결과가 세계적인 위기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미국이 당황했어요. 근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미국이 만들어 본 세계, 그건 어떤 세계였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군함 만들고요, 마스크 만들고, 우리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는 돈 못 법니다. 1인당 국민소득 6만 불인데 어떻게 마스크 만들고 연필 만들고 그래가지고 돈 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머리를 썼어요. 시장을 넓힌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두 번째, 돈 제일 많이 쉽게 벌 수 있는 거 바로 금융. 그 다음에 소위 말한 그 하이테크에서 페이턴트, 특허권, 지적재산권. 이거 붙이면 돈이거든요. 이거는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돈 버는 거예요. 떼돈 버는 거죠.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로열티. 그거 미국이 갖고. 두 번째 하이테크는 일본한테 처음에 줬는데 보니까 이놈들이 너무 시건방져. 위험해. 그래서 일본한테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죠? 네, 빙고. 한국하고 대만한테 줬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훌륭해서 이건희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훌륭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미국의 구조적인 안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나눠주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그 광산물 캐고 농업 해가지고 이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세계잖아요. 거의 완벽한 세계를 미국이 만들어놨어요. 그냥 그대로만 굴러가면 천년 만년 갈 것만 같았어요. 미국은 계속 세계 패권이죠. 핵심은 돈 버는 건 다 미국이 갖고 있어요.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게. 그런데 미국이 스스로 바로 지 덫에 지가 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금융과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라고 신의 권능을 줬는데 그 신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게 바로 제조업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떼돈을 벌어놓은 중국이 자신의 1년 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돈을 풀었어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그 가장 큰 수혜자. 네, 듣기 싫으시겠지만 한국입니다. 한국처럼 옆에서 그 엄청난 14억의 시장이 40년 동안 9%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실들 다 빨아먹은 게 한국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부는 중국 덕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바로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IMF를 맞았을 때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쉽게 옆에서 트랜잭션 코스트가 가장 적은 나라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중국이 필요한 기술과 자원들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중간재. 그걸 우리는 쉽게 다 팔아먹었어요. 중국한테. 너무 쉽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바로 그 중국에서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회의에서 중국이 빠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돈 내는 애는 걔들 뿐이니까. 미국이 뒤처지기 시작했어. 미국이 기가 막히죠. 너무 당황했어요. 항상 모든 회의와 모든 세계 무대에서 주역은 자신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모든 회의에서 중국이 우선 되고 중국이 없으면 회의가 안 되고 중국을 불러와야 뭔가가 되는 것처럼 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너무 화가 나고 당황하고 그랬는데 이걸 어떡하지? 근데 너무 커졌어. 갑자기. 원래는 미국 GDP의 40% 선에서 때릴 때가 제일 좋았는데 갑자기 중국이 60%, 70%까지 올라온 거예요. 때리자니 전면전을 해야 돼. 그래서 오바마가
엄청나게 머리가 아팠는데 단안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보트 에이시아, 그다음 리밸런싱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사실 중국 견제하고 싶었는데 노골적으로 못하고 중국 여전히 전략적 협력 관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서 야 웃기지 마. 중국은 이제부터 우리 적이야. 한판 붙어. 까짓 거. 응? 그게 트럼프입니다. 미국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설마 우리가 중국하고 맞짱을 떠?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중정책, 대세계정책, 대외 전략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트럼프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국에서 유행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기 2008년과 9년 금융위기 이후에 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대요. 7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대요. 개혁개방 정책, 그죠? 그러더니 89년에는 지요 중국 거의지오 쇼거주의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대요. 사회주의가 다 망했는데 중국만이 버텼잖아요. 그죠? 그러다 2009년에 보세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었대요. 마지막은 제가 쓴 겁니다. 아마 앞으로 중국 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2023년 이후에 지요 중국 거의지오 런레 중국만 인류를 구할 수 있대요. 지금 그게 중국의 인류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나만 챙길 거야.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드높이 외치고 있는데 중국은 인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야.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시진핑의 모토입니다.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 세계가 지금 거기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자, 이게 바로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국력 예측이에요. 그들의 예측에 의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시죠? 네, 2040년대 초반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미국의 국가정보국에서 2012년에 예측을 했어요. 분석을.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생각은 30년이나 남았잖아. 그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설마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까? 네가 그 전에 거꾸러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미국의 국가정보국에서 예측을 했어요. 봤더니 이런 앞불사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데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트럼프는 어떻게든 중국을 억제하고 어떻게든 미국의 지금 잃어가는 힘, 역량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아주 절박한 심경을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고뇌의 참 지도자로서의 그 결단을 내린 거죠. 안면 깔아. 안면 깔아. 라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나오는 중국 내부의 평가나 미국의 하버드대나 골드만삭스의 연구 결과는 거의 일치합니다. 2035년쯤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대로 간다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있습니까? 둘 관계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협력할 겁니다. 그런데 둘이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견제합니다. 그럼요. 푸틴이 다니고 가만히 보세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너무 친한 것 같잖아요. 근데 푸틴이 올해 순방한 날 가만히 보면 어디 다녔냐면요. 인디아 방문했고요. 베트남 방문했고요. 북한 방문했어요. 북한하고 회담했어요. 그들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이 제일 껄끄러운 나라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강대국 관계는 절대로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수가 많아요. 복잡합니다. 그 수를 다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진핑은 중앙당국에서 연설을 합니다. 2019년에 이미 미중 간의 관계는 장기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구전이 될 거야라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즉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전쟁으로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당장 싸우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14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중국도.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지도자들은 유물론자예요. 유물론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생산 관계하고 생산력의 그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교 관계와 군사 현재 관계, 그 다음에 경제에서 하이테크, 이건 미국이 우세합니다. 오랫동안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불리해요. 왜 전쟁합니까? 중국은 절대 미국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험주의예요. 그래서 중국이 택하는 방법은 1대1로 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그 관계 네트워크를 깔아놓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리고 자기가 생산력에서 우위로 들었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손자병법을 쓰죠. 자연스럽게 굴복하게끔. 굴복 안 하면 마오쩌둥의 전략을 씁니다. 게릴라전. 상대방을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갈아엎어요.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지치게, 상대방이 자신의 물자와 인력을 계속 허비하게, 그래서 도저히 쟤랑은 못 싸우겠다 라고 하게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시를 공격하게 되죠. 그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저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바로 중국은 그러는, 이건 마치 바둑 두는 거하고도 비슷해요. 그 전략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방은 좀 달라요. 뭐냐면 선악관에 기초하기 때문에 악의 무기는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놈들은 악마의 무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단해야 돼요. 사탄의 무리죠. 네. 이분법적인 세계, 미국은 그렇습니다. 서방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마치 체스 게임 같아요. 뭐냐면 적의 대장이 있으면 그 놈을 직방을 해가지고 끝내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럼 게임 끝나요. 그런데 바둑은 한 놈을 죽여도, 가운데 있는 놈을 죽여도 질 수가 있어요. 호석을 잘못하면. 그죠?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방의 최고의 전략가를 친다면 클라우제비치를 쳐요. 클라우제비치. 우리는 손자죠. 저기 중국은. 그죠?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이고요. 클라우제비치는 항상 모든 전쟁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서 몰아서 이기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절대 그 결정적인 한 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입봐야죠. 미국은 이런 적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림이. 네. 그 전쟁을 이제 중국은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중국은 한국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갈등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다 넘어가고 참아주고 대충 눈 감아주고 성질 더럽게 나면 마늘 파동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빨리 수습하려고 했어요. 어찌됐든. 그게 중국의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전략이었고 세계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략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강대국이야. 우리 핵심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네가 한 만큼 내 보복해줘. 그게 기본입니다. 올해 그걸 시진핑이 더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를 감안하고 대비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반드시 결과를 합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복의 나라예요. 아세요? 복수의 나라예요. 우리는 뭐죠? 서양은 뭐라고 그러죠? 뺨 한 대 맞으면 목사님 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양보를 하고. 아 그렇죠. 이쪽 뺨을 대주라. 예. 아 이게 또 우리가 천사들의 무리 속에는 좀 적당히 손해봐도 참아도 같이 잘 지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물론 사탄을 죽여야 되지만 그죠? 천사들끼리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 라고 하는데 중국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속담에? 군자라면 복수는 10년 후에라도 늦지 않다. 10
10년 후에도 안 되면 대를 이어서 복수해라. 이래야 군자다. 예. 왜 그러냐면 중국에 가서 TV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다 복수극이에요. 여러분 무협지 보시잖아요. 그게 다 복수극이잖아요. 중국의 문화와 그 자체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요. 당한 만큼 반드시 돌려주자.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라도 시켜야 돼.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천사가 아니에요. 걔는.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은 스스로 계산 그때 제가 여기서 따온 건데 사실은 중국은 시기별로 미중 관계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2018년에서 22년까지 미국이 공세를 취하고 중국 방어를 취할 수밖에 없고 상호 탐색과 카드를 준비하는 단계. 지금 2023년과 27년까지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단계. 여기서 여타 국가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딱 그렇죠. 양쪽이 너는 편일 거야. 그런데 2028년부터 2035년까지는 승패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난대요. 다시 말하면 중국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그게 중국의 계산입니다. 보세요. 근데 현재까지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는 새로운 100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200년 전에는 중화 질서의 중심에서 서구의 질서가 다 뒤엎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미국의 질서가 다 뒤엎었어요. 이제는 동풍이 분다는 겁니다. 중국과 동아시아의 힘이 결국은 중국이죠. 세계를 덮는다. 그 시기에 도달했고 이 시기는 대단히 격변의 시기고 혼란의 시기고 대단히 어려운 시기지만 그 동풍은 반드시 서풍을 압도한다. 이게 시진핑이 지금 중국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새로운 100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의 특허 현황을 보면 AI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잖아요. 압도적이에요, 중국. 그 다음 두 번째, 제조업 역량. 중국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GDP도 이게 바로 미국 CIA가 사실은 이 명목 GDP로 국력을 측정하지 않고요. 미국 정보국은 사실은 PPT로, 즉 실질적인 구매력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거에 따르면 이미 2014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앞섰어요. 그래서 현재도 보다시피 중국이 실질적인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차이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글의 결론인데요. 중국의 패권은 한 번도 제가 읽어보니까 중국은 세계 패권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겠다고 얘기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주요 학자들이 100 매러톤이라든가 롱게임이라든가 이걸 해서 중국이 100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야욕을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거다. 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제 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의 경각심을 이제 확 불러일으켰죠, 최근에. 그런데 제 책의 결론은 중국은 그런 적 없다. 그리고 그걸 의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보니까 중국의 역사상 세계 제패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중국의 국가가 현재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앞으로의 세계가 다극화로 갈 거라고 해요. 아까 트럼프가 꿈꾸는 세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짝짝꿍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서태평양. 그래서 요새 어제도 저희가 퀸스 인스티튜트라는 미국의 그 연구기관에서 사람들을 보내와서 우리 플라자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대만을 포기할 수 있다. 네, 대만은 미국의 핵심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대만을 포기해도 우리 괜찮다. 그 대가로 중국과 화해를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다. 이게 의외로 미국 조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라이 베트너라든가 보니 글레이저라든가 소위 말해서 미국의 현재 국방부의 주요 인맥을 장악하고 있는 더 제안파 레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국력을 제한하자, 영향력을 제한하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하는 파들이 바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한국과 일본은 제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who knows, 그죠? 네,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자신들의 현실적인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래서 어찌됐든 자, 그래서 미국의 중국의 대미 전략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장기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지구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게릴라전 마치하듯이 바둑두듯이 그렇게 대응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중국은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시진핑 들어서면서 또 장고라고 했잖아요. 한국. 이미 그때부터 준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늦은 거죠. 우리가 늦은 거죠. 그 중국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미국 가서 제가 계속 경고를 했어요. 내가 이해하는 중국은 니네가 이해하는 중국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했냐면, 제가 다녔던 미시간 대학이 미국에서 중국 연구는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사실. 미시간 대학의 중국 담당 교수는 미국 대통령의 중국 담당 어드바이저 20년 했습니다. 누구든. 제 지도 교수인 켄 리버설도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담당 어드바이저였고 대과석관에서 실주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제자입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의외로 미국 가면 목소리가 있어요. 너 어디 나왔는데? 너 누구 제자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갑입니다. 이 미국의 그 업계에서. 그런데 제가 계속 경고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니네가 중국을 잘 못 읽고 있다고. 니네 그런 식으로는 중국 못 이긴다고.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대단히 훌륭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매튜 에반젤리스트라든가 야노스 쿨라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는 그 탑다운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없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관료화가 비대하게 되고 정보도 제대로 못 얻고, 그 정보를 얻으려니까 비용은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관료화가 되고, 그 무게를 못 견뎌서 모든 사회주의가 무너졌다고. 그만하라고. 네. 근데 그거를 한국의 모든 그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이 마치 신조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제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어떤 놈이 어떤 식으로 결정 내리고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제가 다 그게 박사학위 제 논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 과정보다도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훨씬 더 민주적이에요. 훨씬 더 다양한 그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소스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내린다. 중국은 결코 대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한국보다 민주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결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다. 미국한테도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듣기 싫죠. 그런데 제 권위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업계에서의 권위 때문에 대놓고 반박을 못했어요. 듣기 싫지만 그래서 계속 불러서 듣긴 하는데 이러죠. 저 자식이. 근데 지금은 제 말이 옳았다는 게, 미국이 중국을 잘못 읽었어요. 중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제가 미시간 대학에 미국적인 사회과학 기법을 통해서 세상을 분석하는 그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적인 사회과학 방법론을 가장 먼저 도입한 대학이 미시간 대학입니다. 제가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점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회과학적인 데이터로 만들 수 없는 그 선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중국을 절대 읽지 못해요. 중국인들의 열망, 중국인들의 인사조직, 중국인들의 인사 방법론, 이거 다 결합하면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세 단위의 그 인사검증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위만 잘 보이면 대처가 되잖아요. 윗분들한테 잘 보이면 됩니다. 위로 발탁됩니다. 중국은 3단계예요. 상부의 인사검증, 동료들의 인사검증, 그 다음에 부하들의 인사검증. 이 세 개를 결합해요. 한 놈한테 잘 보일 수 있는데 새들한테 다 잘 보이려면, 첫째, 엄청나게 능력이 좋아야 돼. 두 번째, 두루두루 원만해. 두루두루 원만해. 절대 못한 놈은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중국에서. 이상한 특별한
누구 같은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다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중국 가서 현급 간부, 그러니까 군, 우리 식으로 군이죠. 거기서 수장들만 만나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박학다식하고 정말 사람 다루는데 능수능란해요. 그리고 절대 분위기 깨지 않습니다. 그 훈련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된 그놈들이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10년간 살았는데 이 관료의 그 효율성과 자질이라든가 절대 상대를 못합니다. 중국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누적됐을 때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미국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들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이 언제 망할 거냐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이런 특강을 하면. 그 다음에 시진핑이 언제쯤 물러날 거냐고. 올해도 난리였죠. 역시 그렇지. 네. 그래서 제 문화일보 칼럼을 좀 보시면 거기서 답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더 걱정이라고. 네. 그리고 중국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중국 망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미 2050년까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착착착착 준비 진행하고 있는 그 지도자를 어느 국민이 내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시진핑 측근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미중 전략경쟁에서 누가 이길 거 아니야? 왜? 그랬더니 지네가 이긴대요. 왜 그래? 어떻게 이겨? 그랬더니 이 네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중국 관점에서 지네들 왜 이기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진핑 측근입니다. 네. 왜 시진핑 측근을 하냐면요. 제가 반기문 외교부 장관 때 제가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2005년에 제가 보고서 하나 조그만 거 썼어요. 10페이지짜리. 7년 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시진핑이 될 거라고. 리커창이 아니고. 그래서 빨리 시진핑 모셔서 국빈 예우를 해드리라고 제가 했는데 반기문 장관이 그 눈에 띄어가지고 시진핑을 그때 2005년에 처음으로 극진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무도 시진핑을 눈여겨보지 않던 시절. 일본은 세계는 모두 리커창만 바라보던 시절이었어요. 시진핑은 저장성의 당서기로 찌그러져 있었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제가 미시간에서 배운 모든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보니까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까지 제일 커. 그 다음에 리커창이야. 근데 리커창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최고. 그래서 그거를 썼어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지금은 비밀 문서가 될 테니까 보내드릴게요. 제 이유를 왜 그런지 썼어요. 그래서 반기문 장관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겁니다. 한국에서 추천하는 유엔 사무총장은 절대 중국에 어프로브 안 해요. 미국 앞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진핑은 반기문 장관한테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해요. 당신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를 가장 먼저 알아준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 장관이 당신 추천했으니까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시진핑하고 비서하고 우리 넷이서 롯데호텔 36층에서 우아하게 식사를 했는데요. 제 평생에 전 후회하는 법이 한 번도 없는데 말 잘못하고 대통령님한테 혼난 것도 후회하지 않는데 후회하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시하고 악수하면서 딱 사진 하나 찍어놨어야 됐는데 평생의 보증수표인데 그때 초짜여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 안 해놨더니 지금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네. 근데 그때 비서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잘 이해 못하겠지만 내 분석으로는 7년 후에 네 주인이 중국의 주인이 될 거야. 너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날 좀 기억해라 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중국어로. 그런데 이놈이 잘렸더라고요. 지금 그 옆에 없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네. 근데 어찌됐든 살짝 입소문이 나서 중국 가면 제가 대접을 잘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트럼프도 맞췄고 시진핑도 맞췄고 제가 트럼프 맞추는 바람에 떼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네, 어찌됐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마르크 루비오가 현재 국무장관인데 이 루비오가 상원의원 시절 때 조사를 해봤어. 앞으로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산업 44개 중에 미중 간의 상황이 어떤지 했더니 37개를 중국이 앞서고 있었어. 그게 그러면서 마르크 루비오가 국무장관 되면서 한 얘기예요. 단극체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래요. 지네들이 이제 이거 했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다극세계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결국 본래 출발했던 다극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미국의 지도자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의 인식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 미국이 도전자들은 무조건 꺾었다고. 그런데 기회를 놓쳤다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보면 중국이 거의 주요한 산업에서 세계 1위예요. 현재. 네, 보십시오. 근데 더 기가 막히는 여기 있습니다. 중국의 내구성이 미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에 있어서 그 생산량인데 그 비교해 보시면 압도적입니다. 미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도 0.2%잖아요. 중국 51%예요. 한국이 36%인가 37%인가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매달려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 아니면 배 못 만들어요. 군함 못 만듭니다. 잠수함 못 만들어요. 항공모함도 못 만듭니다. 수리도 안 돼요. 그래서 시진핑이 아니 트럼프가 한국한테 잘하는 겁니다. 사실 잘하는 게 그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 제일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서방 세계의 최고예요. 거의 모든 제조업을 우리가 갖고 있죠. 조선업 있죠. 그 다음 방산 있죠. 미국이 지금 제일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고물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죽 갔는데 대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두둥실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때 박수 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보시면 이겁니다. 허상이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산업 가치를 보면요. 미국은 3차 산업의 가치가 80%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업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페이턴트하고 이런 거는 그 법률 자문 이 제가 이 중국 전문가한테 중국인한테 저기 미중 전략 경제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 하나 내라고 너 얼마 2,000불 줄 테니까 할래 하면 해요. 여기 미국 전문가 최고의 미국 전문가한테 보고서 하나 프로젝트 하나 해줘. 얼마? 20만 불.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 차이입니다. 그게 서비스업이에요. 그게 미국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미국의 GDP는 상당 부분이 허상입니다. 실제 미중 전략 경쟁이 탁 터지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몇 개 하이테크에서 꽉 잡고 있는 저기 세미컨덕터 반도체 그 다음에 하이테크 몇 개 빼고는 그래서 그거 꽉 움켜쥐고 이제 하고 있는데 또 하나 트럼프가 천재적인 게 뭐냐면 국력의 요소 중에 우리는 맨날 군사력, 경제력 그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모시가 얘기한 소프트 파워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 시장의 크기와 접근력. 그게 국력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시장의 크기는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왜 그러냐면 중국이 너무 발전했어. 경쟁이 안 돼. 한국과 중국의 보완 관계는 이제 경쟁 관계인데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실제 경쟁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지. 그거 아니었으면 삼성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기업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특히 트럼프가 저래주니까 우리한테 공간이 생겼어. 또 하나 뭐죠? 트럼프가 우리한테 엄청난 일을 해줬어요. 뭘까? 예? 북한 관계. 북한 관계? 아닙니다. 북한 쳐다보지도 않아요. 트럼프도 관심 없어요 지금. 네, 북한 관심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뭘까? 트럼프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일을 해줬어. 이번에. 두 가지예요 사실. 현장성 근조 그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쉬운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까? 보겠어요.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국 경제를 특히 삼성을 살려줬어. 삼성이 우리가 보기에는 5년 안에 망해. 진짜.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다 따라잡았어. 삼성의 기술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삼성은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 대만에 다 뺏겨가지고. 그런데 테슬라가
몇 천만 개의 칩을 사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갑자기. 삼성을 사주셨어. 삼성 주가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죠? 삼성이 왜 그러냐면 그게 와야지 연구도 하고 그걸 돌려가지고 뭘 해요. 팔아먹어야지. 일본이 1000만 개 정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네들이 다 해. 중국은 1억 개야. 그 칩 1억 개가 필요해. 근데 중국은 거의 이제 안에서 해결해. 조금 낫더라도. 삼성이 적어도 2, 3천만 개는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팔다가 테슬라가 사줬어.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엔비디아 황이 와가지고 또 사줬잖아요. 제공해주고 한국의 경제를 살려준 거예요. 왜? 트럼프가 착해서? 아니, 너무 감탄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다 악마라고 그랬잖아요. 속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만이 불안한 거예요.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 버리면 미국은 끝나. 그 첨단 무기 하나도 못 만들어요. 첨단 시설, 첨단 AI 다 집이 들어가는데 그 TSMC에서 만들잖아요. 균형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만이 너무 큰 레버리지까지 중국에 안 넘어가더라도 대만이 지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커져. 왜냐하면 대만이 결정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한국만이 할 수 있어요. 한국한테 그래서 힘을 준 거예요. 처음부터 일부러. 그것도 박사부터 저희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강대국이 되네. 네,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친미 국가야. 친미. 미국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돼. 그래서 이재명이 중국 쳐다보지도 않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요. 우리 정의화 의장님고 의장님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거의 끝나간다 보니까 금방 할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미국만 부정해.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미국하고만 계속 한 거예요. 지금 이 세계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안정화돼야지 대중관계, 대로관계를 그에 기반해서 풀 수가 있어. 그게 우리나라 때리라. 네,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선물을 주고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선물 줬어.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람들 잘 몰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잠이 안 올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계엄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이 그 계엄을 찬성한 그룹한테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동원되세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 그 다음 보수. 그들은 트럼프의 한마디만 기다리고 있었어. 이재명이 불법이다. 아니면 이번에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번만 면담, 수고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끝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트럼프가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가 대통령 될 줄 알고 있었어 나처럼. 그리고 너 다수의 지지를 받고 나처럼이라는 걸 얘기했어. 그 말은 인도서 해준 거예요. 정당성, 국내적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한미가 딱 결합했어 지금. 세상에 안 하는 네. 자, 앞으로 이게- 좋은 세상이 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과제가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다음 퀘스천입니다. 그걸 잘못하면 지금 중국이 일본한테 하는 거 보세요. 중국이 미국한테 하는 거 보세요. 미국조차도 어찌지 못하잖아요. 그게 중국입니다. 우리가 너무 중국을 쉽게 생각해요. 그 중국을 다룰 줄 모르면, 이 정부에 다룰 줄 모르면 우리는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비용을 많이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걔네들이 뭐 줄 게 뭐 있어? 라고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비용을 가장 많이 안길 수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얘기해서 완전히 팔을 뒤집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트럼프의 세계 핵심 제조국지 회복, 군사 역량 강화 이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 10년, 20년 내 못합니다. 20년 이상 걸려야 돼요. 지금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융 패권 유지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전문가분이 또 부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미중 싸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이미 중국에 졌고요. 군사력도 이미 중국에게 전쟁하면 집니다. 미국이. 핵전쟁 하지 않는다. 네,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 근데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깨달은 겁니다. 대중정책, 강경파들 다 없앴어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중강력파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생각보다 온건한 사람들이 지금 대주주예요. 트럼프 내에서. 그리고 트럼프는 비즈니스 마인드 가지고 자기가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려면 선거에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3선 해야죠. 아니면 계속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중간 선거 이겨야죠.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경제를 안정시켜야 되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중국하고 못 지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중국과 잘 지낸다. 이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했어요. 이번에 APEC 올 때 기자들이 막 질문하길래 제가 아셨죠? 제가 쪽집게라는 거. 네. 트럼프 반드시 온다. 시진핑도 온다. 그리고 둘이 협상한다. 근데 트럼프가 타협한다. 시진핑이 갑이고 트럼프가 을이다. 그리고 김정은 절대 안 온다. 북미 정상회담 없다. 그게 결정됐어요. 맞습니다. 왜? 그냥 제가 하늘에서 별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현재 상황이. 그래서 트럼프는 국내를 위해서 목소리 큰 소리 치는데 실제 싸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트럼프는 당분간 도구왕량해야 됩니다. 중국식에. 자기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근데 그 힘이 부족하다는 걸 이번에 더 절실히 트럼프가 느끼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참 좋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미중 관계 이렇게 좋은 적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양보한 거죠. 우리 그냥 잘 지내자. 당분간 시간 벌자. 그런데 트럼프가 포기한 건 아닙니다. 트럼프 집요한 사람이에요. 집요하게 지금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아주 국내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으고 있고 국가들 모으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 지금 계속 취해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면 그럼 딴 나라들은 다 뭐하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너무 빨리 중국하고 타협해버린 겁니다. 좋을 것 같지만 저도 평생을 화목해서 우리 저희 의장님 보니까 이게 큰 글씨로 화자 써 있던데 이게 제 평생의 모토입니다. 화해야 된다. 살려. 합병. 아 그러고 보니까 정의화, 화도 화시죠. 네, 저게 귀한 말입니다. 근데 그 화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은 미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은 계속 미중 전략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근데 문제는 미국이 너무 허당이야. 이 마초들 있잖아요. 이거 힘 하다가 딱 보다가 한 수 꺾이면 금방 아이고 형님 하고 죽잖아요. 꼭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서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강자한테는 그냥 몰비수예요. 그래서 걱정은 빠르게 중국과 너무 빨리 타협해버리면 한국이 개박살납니다. 미국이 버텨줘야 돼. 그래서 그리고 중국은 너무 완벽해. 뭔 말이냐면 중국이 그리는 이 세계는 군사력부터 시작을 경제도 자기 완결적이고 기술도 자기 완결적이고 이 공간도 그렇고 모든 게 완벽해요. 이거는 이웃한테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딴 나라와 딴 게 다 필요가 없어. 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어. 중국이 우리 신문에서 전문가들 얘기한 것처럼 이것저것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하게 자신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 그래서 무서워. 미소 간에 서로 간의 그 경쟁이 열전이 아니라 냉전이었던 이유는 둘 다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천재적으로 서로 호용했어. 그게 ABM 트리티라는 건데 서로 간에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방어는 못하게 아예 서로 합의했어. 방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이나 엄청나게 취약한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화가 왔어요. 그런데 미중 간에 그게 없어요. 미국이 점점 불리하게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는 최근 영화 보세요. 핵미사일 한 방에 미국이 무너지잖아요. 방어 못해요. 그게 미국의 지금 공포예요. 공포. 근데 중국은 능히 그럴 수 있고 지금 중국이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서 방어막을 계속 강화시키기로 합의했어. 무지막지한 지금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는 우리한테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요. 말씀하신 아까 의장님께서 아마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위계적이잖아요. 기본적인 사고방식.
그거는 우리한테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걱정이에요. 우리는 자주 해봤죠. 저기 문재인 정부 때 전제가 외세보다 민족이 더 신뢰할 수 있다. 북한과 긴장환을 통해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한 편이 비용이 훨씬 낮다. 북한은 한국의 민족우선 정책에 홍을 뺐다. 아니었죠. 틀렸어요. 네, 제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북한 안할 거라고. 그다음 윤석열 정부 때 그럼 동맹으로 가자. 전제가 왜 가치 경쟁의 시대다. 이제는 세계가.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중국이 한국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제3에 대한 실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번째 대안이 있어요. 불복이에요. 불복. 근데 우리가 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존심도 있고 우리가 싸운 것도 있고 지금 어떤 나라인데 실용인데 실용이 말이 실용이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제일 어려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과제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자,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본다고 했죠. 이 한국은 여기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죠?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고 태평양은 그 핵심적인 전략 거점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서방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제조업을 갖고 있고 군함을 만들 수 있고 미사일을 만들 수 있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완전히 찌그러지는 그런 상황은 생각보다 아니다. 그리고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삼성을 지원하기로, SK를 지원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 그러면 미국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그것을 냉전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냉정하게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반드시 복수한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소련으로부터 우리한테 기술을 주려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사실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얘네는 절대 안 줘요. 러시아가 좀 허당이야. 잘 줘. 그리고 광물과 이것들은 러시아에 있어. 싼 천연자원과 가스와. 유럽이 지금 망하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를 못 구하니까. 그래서 러시아하고 관계도 터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난제야. 현재로서. 그거 너무 어려워. 그 난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9개를 이렇게 했는데요. 역시 핵심은 화입니다. 화. 싸우지 말고 방법을 찾아라.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결사안전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 다 죽고 난 날 무슨 소용이야.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가 통시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을 확대해서 보면 이 게임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이에요. 시간차 게임이기도 하고 아주 다차원적인 게임이기도 해요. 옛날처럼 딱 둘로 갈라서 네 편 내 편 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천재라도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지금 접하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비용이 엄청나. 그 비용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요. 이 고통을 받을 국민들에게 우리가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고 공감대를 갖도록 엄청 노력해요. 안 그러면 못 버텨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대국 주변을 둘러싸여 있어. 이들은 언제든지 이 한국 정치에 개입해서 친중파, 친러파, 친미파, 친일파로 나누고 싶어요. 지네들끼리 싸우다 끝나. 그러면 강대국 싸움에서 승자가 그냥 들어오면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구한말이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한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국도 미워하지 말고요. 너무 또 미국 양키 보험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이래야 하다 누구 하다 네? 너무 심하다. 역사가 우리나라 생긴 처음이지.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걸 이 세대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상황은 거의 전쟁에 준하는 그 상태에서 지금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 게임이.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딱 놓여 있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너무 그만 늦게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좋은 거 아닌데 10분 정도 시간까지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질문을 10분 정도 받아. 우리 최 장로님은 말씀 많이 했으니까 채는 빼고 자, 우선 박수부터 한번 주시죠. 지금 이 마지막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자세히 출구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9시 50분에 기차를 타게 되면 서울 대교에서 주무시는 시간 1시간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열차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8시 30분에 기념사진 하나 찍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한 20분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아까 우리 그 학생들 오늘 처음 보는데 뭐 교수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질문하고 있으면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마이크. 교수님 오랜만에 뵀는데 또 너무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조금 더 약간 최근 이슈에 있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특히 그 박해치 총리의 대만 다가온 이후로 지금 중일 관계가 좀 악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저희 소다자 협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좀 궁금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한중일 관계가 또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좀 기대가 여쭙고 싶고 또 한국이 중일 간에 좀 밸런싱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금년 4월 달에 12년 만에 주변국 외사 공작회의라는 걸 개최했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이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개최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소련하고 상대가 엄청나게 전쟁할 쪽으로 안 좋아졌을 때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미국하고 이제 그 사회주의가 다 붕괴하고 미국하고 관계 천안문 사태에서 엄청나게 안 좋았을 때 그걸 개최했어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서 강대국의 도전에 그 분쟁과 갈등의 정면으로 대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올해 그걸 개최했다는 것은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준비하겠다. 근데 거기에 좋은 점은 뭐냐면 주변국과의 관계는 무조건 잘 가져가려고 하겠다. 그래서 그 주변국의 대상에는 일본도 포함해요. 그래서 중국은 대단히 한국과 일본, 한중일 이 소다자, 그 다음에 양자, 공들일 판이었고 실제로 그거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카이치가 미국이 일단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 이것들이 뭔 짓을 하지? 한중일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초과 초조하고 의심의 눈으로 봐오니까 다카이치가 충성 표시를 할 거예요. 난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 편이다. 그 다음 이재용 대통령이 시진핑 초청해놓고 우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장을 만든다고 미쳐서 그런 소리 실수가 아닙니다. 대놓고 충성반을 한 거예요. 난 네 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그 다카이치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절대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고. 일본은 겉으로는 미동맹하고 미국에 간을 빼준 것처럼 하는데 사실 전략 경쟁이 가장 심화됐을 때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서 무역 2위와 3위자를 계속 다퉜어요. 적부치. 무슨 말이냐면 실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과 할 건 다 했어요. 심지어는 중국과 가장 대립했던 아베가 1000명의 기업을 데리고 중국에 마치 조국 마치듯이 그 아련하로 간다고 했어요. 중국이 놀래가지고 너무 많다고 500명만 오라가지고 500명만 갔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했을 때도 러시아하고 사할린 가스 프로젝트하고 북극해 프로젝트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결코 실비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 말과 이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본의 특히 경제계는 절대적으로 중국하고 뭐 하고 싶어요. 그거를 다카이치가 딱 짜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은 현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엄중해.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지금 안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일본이 만약 중국으로 가버리면 그건 선이 이미 미국이 너무 빨리 포기해. 일본은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일본도 무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해.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가 그 시간을 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도 이제 깨달았어요. 아, 얘네도 쉽지 않구나. 당분간 한중일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한테 엄청나게 눈에 그 살기를 띠고 계속 그러면서 이분 미소를 띠고 쳐다볼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그게 지금 중국 시진핑의 마음이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대단히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일본의 이해하고 전략적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하고 우리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분간 한중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중일이 열심히 싸우니까 우리가 좀 이익을 좀 많이 거든요. 근데 그게 곧 비수가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외교는 일종의 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네, 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내일 그거에 대해서 또 제 칼럼 나갑니다. 네. 또 네. 또 다른 건 교수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가만히 놓아두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눈치로 봐서 말이지 우리한테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말이 강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앞에서 저기 쇼를 했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중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시진핑 만나서는 또 이렇게 막 허심탄회하게 뭐 한 것처럼 또 하고 아마 내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갈 거예요. 네, 시진핑 왔으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이제 우리가 또 그거죠. 야, 사정 안잖아. 니네도 전략적 인내를 해야지.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할 거예요. 전략적 인내 해야지. 니네도. 왜냐면 지금 한국 밀어붙이면 한국 이쪽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니네한테 손해야. 지금 우리는 침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참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신 니네가 가장 싫어하는 건 우리가 안 할게. 뭐냐면 다카이치가 일본 대놓고 했듯이 우리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린 말로 안 하죠. 말 안 할게. 왜냐면 중국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로 하지 말라 이게. 왜 대놓고 그 중국한테 체면 구기게 하면 내가 중국의 지도자인데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짓 안 하게 나한테 나도 불편하다고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전략대화 하면 이제 속내를 서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야 눈치껏 좀 해라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제안할 건 우리 그래 눈치껏 합시다. 뭐 우리가 뭐 굳이 십자군 깃발 들고 앞에 안 달려도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 그 우리 같이 얘기한다고 십자군 깃발 들고 제 앞에 달렸더니 뒤에 딱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었잖아요. 미국도 없고 심지어 일본도 저 뒤에 숨어서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한국이 언제 죽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자는 거죠. 시진핑이 지금 굉장히 독재자고 중국 공산당도 일당 독재고 또 부패도 심하고 그럼 왜 그렇게 중국이 잘 나가죠? 그건 오해입니다. 역대 어떻게 보면 가장 부패가 덜한 정권이고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박정희 대통령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신에 하면 어마어마한 돈. 근데 중국이 가진 부에서 그 부패의 비율을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시진핑의 집권 15년은 내내 부패와 싸움했어요. 이번에 시진핑이 낙마한다고 할 정도로 나올 정도 시진핑 측근까지도 장군들 다 날렸잖아요. 부패 걸리니까. 그러니까 얄짤 없다는 거예요. 내 측근이라도 군 최고 지도자라도 부패 걸리면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부패를 못해서 난리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 강의 중에 하나인데 중국 부패를 가장 잘 활용한다네. 또 한편으로 덩샤오핑은 부패를 조장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체제 전환기에 국가의 영향이 안 미쳐. 그러니까 다 못 먹고 살아. 근데 부패를 적당히 해야지 먹고 살아. 그들이 개혁개방의 지지자예요. 관료들이라든가. 그래서 부패를 하게끔 해줬어요. 그 과정은 제가 잘 설명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그래서 그 부패를 가장 잘 활용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때린 거야.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놈들 다 부패로 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도 살고 국가 역량도 살리고 지 세력도 강화시키고.
1거 3득이죠. 1타 3 뭐죠? 3피?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첫째 부패가 심하지 않다. 중국은 부패 못한다. 한 번에. 물론 조금 알아서 다 원래 부패 다르잖아요. 다 우리 끼리끼리 하는 건데. 근데 그 대놓고 절대 못해. 크게 못해. 걸리면 사형이야. 이제. 네, 그게 하나고요. 중국이 왜 이렇게 잘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은 생각보다 정책 결정 과정이 대단히 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이란 말은 다원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요. 그리고 각 싱크탱크들이 경쟁해요.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얼마나 시진핑이 열심히 일하냐면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들이 중국 지도자들이에요. 중국 지도자들은 4시간 내지 5시간 이상 못 자요. 엄청난 일벌레들이에요. 다들. 왜 그러냐면 중국에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PDC라고. 그건 뭐냐면 각 그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그 보고서를 올려요. 싱크탱크들 많죠. 모든 부처가 싱크탱크 있어요. 다 올려요. 올리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시한테 책상에 올려요. 그걸 아침에 4시간 동안 다 읽어요. 심지어는 좋은 것들은 지가 평을 해요. 해가지고 이 동지에 이것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으니까 다시 이 점을 해서 올리시오. 이런 식으로 평을 해서 돌려보내요. 그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복단대 국제관계학원 이게 이제 거기에서 작년에 그 PC를 9개를 받았대요. 그 시진핑 작년에 토탈 그 한 대 받을 때마다 2천만 원인가 상금을 받는데 그 학자가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돈 2천만 원. 그래서 엄청난 영광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한 데가 상해 국제문제연구원에서 11개 받았대.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 도시의 일개 한 단위에서 그 정도 한다는 거면 중국 전역에 어마어마하게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마지막에 일벌내고 그 다음에 과중한 그 업무에 시달려요. 대신 좋은 의미는 뭐냐면 정보량이 결코 단일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일방적이다. 그게 민주집중제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기 전에 민주를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조직 원리예요. 그래서 민주를 통해서 다양한 이걸 받고 그 다음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집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에 대한 그 반항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대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훨씬 더 경쟁적인 그 체제 안에서 중국의 시장 체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 국영기업 돈 좋아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국만큼 치열하게 경쟁할 시장이 없어요. 그 안에서 살아남는 놈이 세계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내막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올로지 관점으로 저놈들 다 탑다운이고 위에서 다 돈 주니까 하는 거고 거기서 엄청나게 누수 현상이 있고 다 부패고 다 해쳐먹고 그럼 망하죠. 어떻게 안 망해요. 그런데 그래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부터 중국 언제 망하냐가 미국에서도 논란이었어요. 네. 너무 열정이다. 근데 죄송하겠지만 중국은 망하기는커녕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중국은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를 자세히 들으셨으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바뀌겠다. 지금 G2라는 소리가 나온 게 벌써 한 20년 됐거든요. 제 기억에는 세계가 이제 G1 미국 하나에서 이제 중국까지 G2가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2028년 내지 2035년 사이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지금 그 복판에 지금 새우냐 돌고래냐 뭐 그렇게 약간 자료에 되어 있던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딜레마예요. 오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요. 지금 아마 우리 정부의 제가 그 정부의 지금 위성락이라고 지금 안보실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사이인데 그나마 그 정부가 있어서 좀 안심이 되고요.
정치 쪽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하고 가까운데 그 친구가 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굉장한 딜레마다 지금 아주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그림이 잘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시간 한 5분 남았는데 오늘 여기 이 이야기하고 별 관계 없는 건데 말이죠. 내가 정치하면서 생각할 때 미래에 말이죠. 중국이 분명히 패권 국가가 될 테고 중국이 패권 국가로 아주 강하게 되면 세계가 참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우리 관계 때문에 그런 걱정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의 방법으로 인도를 좀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모디도 일부러 찾아서 만나고 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저는 분명히 인도를 잘 활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파워로 쓸 걸로 추측을 했는데 관세를 50%가 갑자기 때리는 걸 보고 제 양반이 뭐 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그 느낌 바가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특히 서방이 중국을 대체할 나라로 인도를 이제 꼽았죠. 왜냐하면 지금 예상에 하면 2050년 되면 미국이 경제력이 있는 세계 넘버 3로 떨어집니다. 현재 예측이 그래요.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입니다. 3위가 미국이고요. 그 이제 순서대로 바뀌는데 그래서 인도의 잠재력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인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도도 지 나름대로 패권 국가예요. 그 지역에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나라 아니에요.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그리고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쥐 외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소련을 이용했고 미국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를 이용하고 미국을 이용하고 지금 인도가 돈 버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를 때려 막아니까 경제 제재를 했죠.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를 못 사게 했어요. 직접 유럽이.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가 다 사줬어요. 러시아 걸. 그래가지고 그걸 지네 땅에서 곧바로 유럽한테 돈 얹어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제를 가만히 살려주는 나라가 보니까 중국은 주로 지네들이 수입해가지고 지네들이 다 쓰고 싼 가격에. 그래서 중국은 그냥 그거야. 지네들끼리 그냥 쓰는 거예요. 싼 가격에. 기회주의자죠. 러시아 볼 때는 얄미워 죽겠죠. 제가 아쉬울 때, 힘들 때 이 러시아 후려쳐가지고 싸게 내놔 해가지고. 근데 인도는 그걸 가지고 하루 한번 장사를 해 먹어. 그래서 유럽이 다 인도에서 사가요. 저 터키 아니면. 터키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나라 얄미운 짓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인데 그리고 오커스가 미국이 원래 구상했으니까 그건 사실 일본의 구상이에요.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그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중국 견제하자.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인도는 결국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보니까 생각할 수 없게 심해. 얘 50% 먹으라고 때린 거예요. 근데 인도는 자기의 길을 갈 거예요. 결코 서방이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참 다르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인도의 그 경제 발전과 그러니까 규모는 엄청 커지는데 왜냐면 세계 최고의 인구 국가예요 지금. 하고 모든 나라가 희망을 걸고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그 발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프라가 중국하고 상대가 안 돼요. 너무 뒤쳐져 있어요. 그리고 첩첩이 그 계급 구조, 카스트 구조와 이에서 모든 지방이 하나의 소위 말하는 보호 그 경제 구역이에요. 첩첩이. 그래서 그걸 뚫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드는 나라. 오죽했으면 포스코하고 삼성하고 다 받칠 수 있겠어요. 현대하고 그 넓은 시장을 하고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도가 잠재력이 크고 대단히 중요한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대만큼 그 역할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그 아까 저 보셨지만 제일 첫 화면 좀 더. 맨 첫 페이지, 첫 슬라이드. 그 지금 우리 김은교 교수께서 프라자 프로젝트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하나 큰 문제가 말이죠. 이런 학자분들이 그룹핑을 해서 싱크탱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싱크탱크가 그게 뭐 진보적이건 중도적이건 보수적이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생업에 열심히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주고 그 발표해주고 그걸 또 그 정부에 전달해서 정책에 활용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굉장히 약해요. 미국이 오늘날 저렇게 강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기부 문화라고 봅니다. 기부 문화. 우리는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쓸만큼 쓰는 거는 그 좋아요.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식한테 뭐 조금 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상속세도 지금 좀 너무 많아요. 그럼 한 30% 정도 내야 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사실 기부 행위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려운 사람이나 학교나 뭐 어려운 학생들이나 또는 싱크탱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고 다니는데요. 이 프라자 프로젝트는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이 어떻게 경영하고 있냐. 이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전에 저 현호석 부총리하고 전에 저 윤병세 외무장관하고 또 한 사람 누구 갔던가 같이 미국 가서 한 바퀴 돌러 왔단 말이죠. 제 경험으로는 그게 몇 천만 원 갖고 안 되거든요. 억대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십시일반 모아서 한데 회비도 내고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몇 분 오셨는데 제가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젊은 사람들도 친구들 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응? 정치인들도 그 훌륭한 정치인들에게는 후원금을 보내줘야 돼. 그 뭐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뭐 정치인 500만 원이 정해놨지만 마지막에 5장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그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많은 활동을 더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힘이 더 커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